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이순옥이라고 합니다. 평생 시내버스 기사로 일했어요. 남편은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혼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핸들 잡고 시내를 도는 게 제 일이었죠. 손님들 태우고 정류장 시간 맞추고 그렇게 30년을 채웠습니다. 아들이 38이 됐을 때 제과점을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도 정했고 자리도 골랐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퇴직금이 좀 있었고 아들 꿈이라면 도와주고 싶었어요. 권리금 보증에 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SNS를 잘해서 가게 홍보를 맡았고 아들은 반죽에만 집중했어요. 처음엔 손님도 많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 말투가 조금씩 날카로워지더군요. 어머님, 트렌드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런 말이 자꾸 들렸어요. 지금 제 손목엔 깁스가 감겨 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날 밤 전화를 했지만 아들은 배달 마감이라며 바로 못 온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게 이름은 우리밀 이야기였다. 준혁이가 고른 이름이었고 수진이가 로고를 직접 그렸다. 입구 간판 아래 작은 화분 3개를 놓고 매일 아침 6시에 문을 열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반죽 레시피와 오븐 교육을 받았고 나는 납품 박스를 나르고 진열대를 닦았다. 처음 일주일은 손님이 뜸했다. 골목 안쪽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적었다. 그런데 수진이가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오늘의 빵, 수제 크루아상 30분 대기 같은 문구와 함께 빵 단면을 찍은 사진이 순식간에 퍼졌다. 사흘 만에 줄이 생겼다. 준혁이는 밤새 반죽을 치댔고 나는 새벽 4시부터 가게에 나가 오븐 예열을 도왔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어요? 준혁이가 가루 묻은 손으로 머리를 긁으며 미안해했다. 괜찮아. 나 일찍 일어나는 거 익숙해. 버스 첫차 시간이 새벽 4시 반이었잖니.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다. 수진이는 10시쯤 나타났다.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말끔히 넘긴 모습으로 가게 안을 한 바퀴 돌며 사진을 찍었다. 빵을 접시에 올려놓고 조명을 비추고 각도를 맞췄다. 그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다. 나는 빵은 먹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수진이에게는 사진이 먼저였다. 어머님, 저기 테이블 좀 닦아주세요. 손님 오기 전에요. 수진이가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나는 행주를 들고 유리 테이블을 닦았다. 손님이 앉을 자리였다. 내가 닦은 테이블 위로 수진이가 빵을 올려놓고 또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어머님, 살짝만 비켜주시면 안 돼요. 그림자가 들어가요. 아, 그래. 미안.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림자. 내가 그림자였다. 그날 오후 나는 집에 잠깐 들렀다. 원룸 책상 서랍에 보증계약서, 사본이 있었다. 한 달 전 도장 찍을 때 복사해둔 것이었다. 다시 펼쳐봤다. 권리금 3천만 원 보증, 월세 200만 원 연대 보증. 내 이름, 석자가 선명했다. 준혁이 이름 옆에 나란히 찍혀 있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 계약서 맨 아래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보증인은 임차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동일한 책임.
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다. 저녁 무렵 가게에 다시 갔다. 준혁이는 반죽기 앞에서 밀가루 포대를 들어 올리고 있었고, 수진이는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했다. 나는 뒷문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쟁반, 집게, 빵칼. 더운 물에 손을 담그고 거품을 냈다. 설거지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다. 어머님, 내일 아침에 찬우 유치원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수진이가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다. 응, 그래. 몇 시에? 8시 반이요. 저는 아침 일찍 인스타 라이브 준비해야 해서요. 알겠어. 그리고 찬우 점심 도시락도 싸주시면 좋겠어요. 유치원에서 도시락 먹는 날이거든요. 그것도 그래. 수진이는 고맙다는 말 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화면 속에는 방금 찍은 빵 사진이 가득했다. 좋아요 숫자가 1000개를 넘었다. 나는 앞치마를 벗고 가게 밖으로 나왔다. 골목 입구 가로등 아래에서 한숨을 쉬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내가 30년 동안 몰던 노선은 아니었지만 정류장 의자는 다 비슷했다. 낡고 차갑고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자리. 나는 그 의자에 잠깐 앉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은 좀 쉬세요. 괜찮아. 나 할 일 없어. 그래도 엄마가 너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아니야. 이게 다 내일인데. 통화를 끊고 나니 버스 한 대가 지나갔다. 불 켜진 차체가 어둠 속을 달렸다. 나는 그 버스를 한참 바라봤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뒷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핸들을 잡은 손, 정류장을 확인하는 고개의 각도. 익숙한 움직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파스 한 장을 샀다. 어깨가 결렸다. 새벽부터 박스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찬우를 안아 올렸더니 근육이 뭉쳤다. 파스를 붙이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는 꿈이었다. 핸들을 잡고 있는데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탔다. 그런데 아무도 요금을 내지 않았다. 나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계속 탔고 버스는 점점 무거워졌다.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지만 발이 닿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는 새벽 4시였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몸이 저절로 일어났다. 나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가게로 가는 길, 골목이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를 보며 걸었다. 가게 문을 열었을 때는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 5분 예열 버튼을 눌렀다. 기계음이 조용히 울렸다. 나는 진열대 앞에 서서 유리를 닦았다. 유리 너머로 내 얼굴이 비쳤다. 주름진 이마, 흰머리, 그리고 눈가의 피곤함. 나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중얼거린 말이 텅 빈 가게 안을 맴돌았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5분에서 예열 완료음이 울렸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수진이가 카운터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들렸다. 응, 대박이야. 하루 매출이 150 넘었어. 이 속도면 2호점도 금방이야. 강남 쪽으로 알아보는 중이야. 나는 뒤에서 빵을 포장하고 있었다. 손이 멈췄다. 2호점. 그 말을 처음 들었다. 준혁이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어머니, 비닐봉지 좀 더 주세요. 손님이 말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봉지를 건넸다. 그날 저녁 준혁이에게 물었다. 2호점 얘기 들었어. 아, 그거요. 수진이가 요즘 알아보고 있어요. 벌써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수진이 말로는 지금이 타이밍이래요. SNS 반응이 좋을 때 확장해야 한대요. 근데 돈은? 그건 좀 더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들 사업에 토를 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이는 다시 반죽기 앞으로 갔다. 나는 뒷문 밖에 서서 골목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다시 계약서를 꺼냈다. 보증 조항을 한 줄 한 줄 읽었다. 연대 보증. 만약 2호점을 내면 또 내 이름이 들어갈까? 나는 서랍 깊숙이 계약서를 넣고 불을 껐다. 찬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날이 늘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어느새 거의 매일이 됐다. 아침마다 찬우를 안고 계단을 내려갔다. 아이는 가벼웠지만 계단은 가팔랐다. 손잡이를 꼭 잡고 조심조심 내려갔다. 할머니, 손 왜 이렇게 거칠어? 찬우가 물었다. 할머니가 일 많이 해서 그래. 우리 엄마 손은 안 거칠던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치원 앞에 찬우를 내려놓고 등을 토닥였다. 잘 다녀와. 응. 찬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교실로 들어갔다. 나는 한참 서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버스를 타고 가게로 갔다. 오늘도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가게는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평일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주말이면 번호표를 뽑아야 했다. 수진이는 매일 새로운 메뉴를 SNS에 올렸다. 오늘의 한정 메뉴, 주말 특별 세트 같은 문구가 댓글을 끌어모았다. 준혁이는 반죽량을 2배로 늘렸고 새벽 2시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나도 일이 늘었다. 새벽 납품 박스 정리, 아침 청소, 진열대 관리, 낮 설거지, 저녁 마감 뒤 쓰레기 분리수거, 그리고 찬우 등하원. 저녁엔 집에 가도 쓰러지듯 잤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파스를 붙이고 버텼다. 어느 날 준혁이가 나를 불렀다. 엄마, 잠깐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준혁이와 수진이가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다. 2호점 계약하려고요. 준혁이가 말했다. 어디에? 강남이요. 역세권이에요. 유동인구가 많아서 확실히 될 것 같아요. 돈은 어떻게? 대출 좀 더 받으려고요. 그리고 준혁이가 말을 흐렸다. 수진이가 이어받았다. 보증을 좀 더 받아야 해요. 2호점 권리금이 5천만 원이거든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5천만 원. 1호점보다 훨씬 컸다. 그럼 내가 또 보증을 서야 한다는 거야? 네. 어머님 명의로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권리금 계약서, 대출 신청서, 보증인 동의서. 내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또 있었다. 생각 좀 해봐도 될까? 엄마, 지금 안 하면 자리가 나가요. 이미 다른 데서도 관심 보이고 있어요. 수진이가 손톱을 톡톡 두드렸다. 재촉하는 소리였다. 하루만 생각해 볼게.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계산을 했다. 3천만 원에 5천만 원을 더하면 8천만 원. 퇴직금이 4천만 원이었다. 만약 일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집을 팔아야 할까?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에게 전화했다. 보증 설게.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계약서에 상환 계획을 넣어줘. 몇 년 안에 어떻게 갚을 건지. 그리고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도.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다. 엄마, 그건 좀.
아니면 나는 보증 못 서. 또 침묵. 그리고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수진이랑 상의해 볼게요. 통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골목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아침이었다. 사흘 뒤 준혁이가 서류를 들고 왔다. 상환 계획은 없었다. 대신 2호점 예상 매출표가 있었다. 엄마, 이거 봐요. 강남이면 하루 매출이 최소 300은 나와요. 1호점보다 2배예요. 예상이잖아. 수진이가 다 계산했어요. 주변 상권 분석하고 SNS 트래픽도 확인했대요. 나는 표를 보지 않았다. 숫자는 믿을 수 없었다. 대신 준혁이 얼굴을 봤다. 아들 눈에는 기대가 가득했다. 실패는 생각하지 않는 눈이었다. 알았어. 보증 설게. 정말요. 대신 약속해. 무리하지 마. 안 되면 빨리 접어. 네, 걱정 마세요. 도장을 찍었다. 두 번째 보증이었다. 서류를 건네고 나니 손이 떨렸다. 준혁이는 서류를 챙겨서 나갔다. 나는 한참 의자에 앉아 있었다. 2호점 공사가 시작됐다. 강남역 근처 건물 1층이었다. 임대료가 1호점의 3배였다. 수진이는 인테리어에 집착했다. 대리석 카운터, 수입 조명, 이탈리아산 에스프레소 머신. 견적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거 3천만 원이야? 네. 요즘 트렌드가 이래요. 인테리어 안 좋으면 SNS에서 안 먹혀요. 수진이가 태블릿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다른 카페들 사진이 가득했다. 하나같이 화려했다. 대리석, 금속, 유리.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어머님은 트렌드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요즘은 빵맛보다 공간이 먼저예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트렌드를 모른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30년 동안 버스만 몰았다. SNS도 모르고 인테리어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 말투가 마음에 걸렸다. 모르셔서 그래요. 무시하는 말투였다.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지금 아끼면 나중에 후회해요.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해요. 수진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태블릿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자리에 남아서 견적서를 다시 봤다. 조명 500, 바닥 800, 가구 1200.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준혁이에게 물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수진이 말로는 이게 맞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분위기를 보고 온대요. 그래도 돈이... 엄마, 걱정 마세요. 대출 받으면 돼요. 대출. 또 대출이었다. 1호점 대출도 아직 남아 있었다. 2호점 대출이 더해지면 얼마나 될까? 나는 계산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공사가 한 달 동안 이어졌다. 나는 1호점 일을 계속했다. 새벽 납품, 청소, 설거지.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가 자주 삐끗했고 손목이 저렸다. 밤에는 파스를 온몸에 붙이고 잤다. 찬우를 돌보는 시간도 늘었다. 수진이는 2호점 준비로 바빴고 준혁이는 양쪽 가게를 오갔다. 찬우는 내가 데려다주고 내가 데려왔다. 저녁밥도 내가 차렸다. 아이는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해주는 밥은 싫어. 왜?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아이는 밥을 반만 먹고 일어났다.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어느 날 찬우를 목욕시키고 있었다. 욕조에 물을 받고 아이를 씻겼다. 찬우가 코를 찡그렸다. 할머니, 뭔가 냄새나. 뭐가? 할머니 손에서 이상한 냄새. 나는 손을 봤다. 설거지 세제 냄새, 파스 냄새, 빵,
냄새가 섞여 있었다. 손은 거칠었고 손톱 사이는 깨끗하지 않았다. 나는 손을 물에 담그고 비누로 문질렀다. 이제 괜찮아? 응. 찬우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아이 등을 닦으며 눈물이 핑 돌았다. 참았다.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목욕을 끝내고 찬우를 재웠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한숨을 쉬었다. 거실에서 수진이가 통화하고 있었다. 응, 인테리어 거의 끝났어. 다음 주에 오픈이야. 대박 날 거야. 인스타 감성 제대로 잡았거든.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목이 탔다. 수진이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어머님, 엄청 도와주시긴 하는데, 솔직히 트렌드를 잘 모르시잖아. 그래서 1호점 청소나 찬호 봐주시는 거 맡기고 있어.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 나는 컵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청소나 찬호 봐주는 거. 그게 내 역할이었다. 트렌드를 모르니까.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밖은 어두웠다. 골목 가로등이 깜빡였다. 나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손잡이를 꼭 잡았다. 발을 조심스럽게 디뎠다.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다. 불 켜진 버스 한 대가 지나갔다. 나는 멈춰서 그 버스를 봤다. 운전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핸들을 잡은 뒷모습이 익숙했다. 나였다. 예전의 나였다.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열었다. 보증계약서 2장이 있었다. 1호점과 2호점. 내 이름이 2번 찍혀 있었다. 8천만 원. 퇴직금의 2배였다. 나는 서류를 다시 접어서 넣었다. 불을 끄고 누웠다. 천장이 보였다. 금이 가 있었다. 언제 생긴 금인지 몰랐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엄마, 내일 2호점 오픈인데 와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몇 시에? 새벽 5시요. 준비할 게 많아서요. 알았어. 고맙습니다. 통화를 끊었다. 시계를 봤다. 밤 11시였다. 6시간 뒤에 일어나야 했다. 나는 알람을 맞추고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숫자가 돌았다. 8천만 원, 월이자, 상환기간, 만약 안 되면 새벽 4시에 눈이 떠졌다. 알람보다 1시간 빨랐다. 나는 일어나서 세수를 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가 처졌다. 나는 거울을 외면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2호점으로 갔다. 강남역 근처는 새벽인데도 사람이 많았다. 술 취한 사람들, 택시 잡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들. 나는 그 사이를 걸어서 가게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을 때 화려함에 압도당했다. 천장의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금빛 조명. 빵집이 아니라 호텔 로비 같았다. 수진이가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찍고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기 박스 좀 정리해 주세요. 나는 뒤쪽으로 갔다.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납품된 재료들이었다. 밀가루, 버터, 설탕.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허리를 굽혔다. 무릎을 꿇었다. 박스를 옮겼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허리가 삐끗했다. 나는 손잡이를 붙잡고 일어섰다. 숨이 찼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준혁이가 물었다. 응, 괜찮아. 좀 쉬세요. 아니야. 할 게 많잖아. 나는 다시 박스를 들었다. 손목이 저렸지만 참았다. 오픈 준비는 오전 내내 이어졌다. 청소, 진열, 테이블 배치. 나는 묵묵히 일했다. 수진이는 계속 사진을 찍었다. 준혁이는 반죽을 치댔다.
오후 2시 2호점이 문을 열었다. SNS 공지를 본 사람들이 줄을 섰다. 순식간에 가게가 찼다. 수진이가 웃으며 손님을 맞았다. 화려한 미소였다. 나는 뒤에서 설거지를 했다. 쟁반이 쌓였다. 손이 쉴 틈이 없었다. 저녁 8시에 마감했다. 매출이 400만 원이 넘었다. 수진이가 환호했다. 대박, 첫날 400이야. 준혁이도 웃었다. 진짜 잘 됐다. 나는 구석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다.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고 타일 사이를 문질렀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수진이와 준혁이는 매출 화면을 보며 이야기했다. 나는 조용히 일을 끝내고 일어섰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먼저 갈게. 네, 고생하셨어요. 준혁이가 고개를 돌려 말했다. 그리고 다시 수진이와 대화를 이어갔다. 나는 가게 문을 나섰다. 강남 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다. 간판, 네온사인, 자동차 불빛, 모든 게 반짝였다. 나는 그 불빛 속을 걸었다. 지하철역으로 갔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갔다. 전철 안에서 핸드폰을 봤다. 수진이가 SNS에 올린 사진이 떠 있었다. 2호점 내부 빵 사진, 손님들의 미소. 좋아요가 수천 개였다. 댓글이 달렸다. 가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성공 기원합니다. 나는 화면을 껐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다. 몸을 씻고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아팠다. 파스를 붙일 기력도 없었다. 그냥 누워서 천장을 봤다. 금이 더 커진 것 같았다.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다. 트렌드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2호점이 문을 연 지 보름이 지났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적이었다. 1호점과 2호점 모두 손님이 많았다. 수진이 SNS는 매일 업데이트됐고 팔로워는 10,000명을 넘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매출은 높았지만 지출도 만만치 않았다. 2호점 임대료는 월 600만 원이었다. 1호점의 3배였다. 거기에 인건비, 재료비, 대출이자가 더해졌다. 준혁이는 직원을 2명 더 뽑았다. 수진이는 광고비에 매달 100만 원을 썼다. 숫자가 빠르게 돌아갔다. 나는 양쪽 가게를 오갔다. 아침엔 1호점, 오후엔 2호점. 설거지, 청소, 박스 정리.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손목은 계속 저렸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밤마다 진통제를 먹었다. 어느 날 준혁이가 전화했다. 엄마, 오늘 2호점 마감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직원 한 명이 갑자기 못 나온대요. 지금 몇 시인데? 8시요. 10시까지만 도와주세요. 알았어. 나는 코트를 입고 나갔다. 저녁이었고 골목은 어두웠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이 헛디뎠다. 순간 몸이 기울었다. 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늦었다. 몸이 계단 아래로 굴렀다. 손목부터 바닥에 닿았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느껴졌다. 통증이 팔 전체로 퍼졌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나는 계단에 쓰러진 채 핸드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준혁이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오시는 거예요? 나 계단에서 넘어졌어. 손목이 많이 아파. 뭐요? 어디예요? 우리 집 계단. 지금 가야 해요? 목소리에 망설임이 있었다. 응, 혼자는 못 일어날 것 같아. 엄마, 지금 배달 마감 시간이라 손님이 너무 많아요. 1시간만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 미안해요. 금방 갈게요. 통화가 끊어졌다.
나는 계단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목을 반대편 손으로 감싸 쥐었다.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핸드폰을 봤다. 30분이 지났다. 준혁이는 오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일어났다. 손잡이를 붙잡고 한 발 한 발 계단을 내려갔다. 골목 끝 택시 정류장까지 걸었다. 택시를 잡았다. 병원 가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손목이요. 택시 기사가 빠르게 운전했다. 나는 뒷좌석에서 손목을 계속 감싸 쥐었다. 눈물이 났다. 아픈 것보다 혼자라는 게 더 슬펐다. 응급실에 도착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다. 사람들이 많았다. 다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다. 나만 혼자였다. 이순옥님, 간호사가 불렀다. 나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었다. 손목 골절이에요. 깁스해야 합니다. 얼마나 해야 해요? 최소 6주요. 6주. 나는 한숨을 쉬었다. 6주 동안 일을 못한다. 박스를 못 든다. 설거지를 못한다. 준혁이가 뭐라고 할까. 깁스를 했다. 하얀 석고가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감쌌다. 무거웠다. 나는 깁스 한 팔을 들여다봤다. 내 팔이 아닌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2시가 넘었다. 준혁이에게 전화가 와 있었다. 세 통. 나는 전화하지 않았다. 그냥 침대에 누웠다. 깁스 한 팔을 가슴에 올렸다. 무거웠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가 찾아왔다. 엄마, 왜 연락 안 했어요? 너 바빴잖아. 병원은 어떻게 갔어요? 택시 타고 갔어. 혼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혁이가 깁스를 봤다.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미안해요. 어제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알아. 준혁이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당분간 일은 못 하시겠네요. 응. 어떡하지? 요즘 정말 손이 모자란데. 나는 준혁이를 봤다. 아들 얼굴에는 미안함보다 걱정이 더 많았다. 가게 걱정, 일손 걱정. 나는 고개를 돌렸다. 다른 사람 쓰면 되잖아. 그러려면 돈이... 그래, 돈 문제구나. 준혁이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준혁이는 곧 일어섰다. 푹 쉬세요. 제가 찬우는 제가 데려다 줄게요. 그래.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깁스 한 팔을 들어 올렸다. 햇빛에 비친 석고가 하얗게 빛났다. 나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다. 사흘이 지났다. 나는 집에서 쉬었다. 아니, 쉬는 게 아니라 갇혀 있었다. 왼손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설거지도 청소도 요리도 어려웠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다. 금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다. 준혁이는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다. 가게가 바빠서 직접 올 시간이 없다고 했다. 수진이는 연락도 없었다. 찬우도 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넷째 날, 나는 결심했다. 계약서를 다시 꺼냈다. 1호점과 2호점 보증서류. 나는 한 장 한 장 읽었다. 조항, 금액, 날짜, 그리고 내 이름, 연대보증인. 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연대보증해지, 보증인 책임 범위, 보증 철회 방법. 화면을 읽으며 정리했다. 연대보증은 함부로 해지할 수 없다. 하지만 채권자와 합의하면 가능하다. 또는 다른 보증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나는 메모했다. 한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게 어려웠지만 천천히 적었다. 그리고 가게 회계를 물어봤다.
준혁이에게 전화했다. 요즘 매출이 어때? 괜찮아요. 1호점은 하루 150, 2호점은 400 정도요. 그럼 한 달에 1600 정도 되겠네. 네, 대충 그 정도요. 지출은?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준혁이가 잠시 침묵했다. 지출도 좀 있어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얼마나? 한 달에 1400 정도요. 그럼 200 남네. 네. 그런데 거기서 대출 이자도 나가요. 이자가 얼마인데? 200 좀 넘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매출에서 지출을 빼면 200. 거기서 이자 200이 나가면 남는 게 없다. 아니, 마이너스다. 그럼 지금 적자야? 일시적인 거예요. 손님이 더 늘면 괜찮아요. 언제? 곧 고죠. 나는 통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깁스한 팔이 무거웠다. 나는 다시 메모를 봤다. 숫자를 정리했다. 1호점 보증 3천, 2호점 보증 5천. 대출 총액은 1억 5천. 월이자 200. 적자, 운영. 만약 가게가 망하면 보증인인 내가 책임진다. 8천만 원. 아니, 대출 전체를 책임질 수도 있다. 1억 5천만 원. 나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다. 다음 날 나는 법률 상담소에 전화했다. 깁스한 팔로 번호를 눌렀다. 무료 법률 상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문제세요? 연대보증 관련입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연대보증은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하지만 채무자 준혁과 채권자 임대인, 은행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보증인 변경이나 해지가 가능하다. 또는 사업이 부실할 경우 조기에 정리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 적자 상태라고요. 네. 그럼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가 늘어나거든요. 아들 사업인데 어머님 효도와 보증은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의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해요. 통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앉아 있었다. 효도와 보증은 다른 문제. 그 말이 머리에 맴돌았다. 저녁 무렵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님, 좀 괜찮으세요? 응. 그나저나 찬우 내일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어머님 힘드시면 제가 데려다 줄게요. 너 바쁘잖아. 괜찮아요. 어머님 손목 다치셨으니까. 그 말투가 이상했다. 걱정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는 말투였다. 다음 주부터는 어머님이 다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가게가 정말 바빠서요. 수진아. 네. 내가 아직 깁스 풀리지도 않았는데 가게 일 얘기부터 하는 거니?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다. 아,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됐어. 나는 못 도와줘. 당분간. 네. 통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서랍을 열었다. 계약서를 꺼내서 책상에 펼쳤다. 1호점, 2호점, 내 이름. 나는 그 이름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석고 깁스가 차가웠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중얼거렸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나는 계약서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다. 내일 은행에 가기로 했다. 보증인 변경이 가능한지 물어볼 것이다. 만약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나는 깁스 한 팔을 들어 올렸다. 무거웠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다. 나는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내 이름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갔다. 창구 직원에게
보증계약서를 보여주고 물었다. 보증인 변경이 가능한가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만약 동의가 없으면요? 그럼 보증 관계는 유지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채무 변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되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준혁이와 임대인 그리고 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한다. 집에 돌아와 편지를 썼다.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게 어색했지만 한 글자씩 천천히 적었다. 준혁에게 엄마는 더 이상 보증을 유지할 수 없다. 가게가 적자이고 엄마 노후 자금이 위험하다. 보증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가게를 정리하든지 결정해라. 이건 엄마의 마지막 경계다.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등기로 보냈다. 준혁이 집 주소로. 문자나 전화가 아니라 편지로 보낸 이유는 진지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틀 뒤 준혁이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읽은 그대로야. 나는 보증 못해.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지금 가게가 적자잖아. 이대로 가면 엄마도 망해.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언제? 준혁이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보증인 바꿔. 수진이 부모님이든 다른 사람이든 나는 못해. 엄마가 빠지면 은행에서 대출을 회수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가게를 정리해. 뭐라고요? 손대. 지금이라도.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저예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말 들었잖아. 어머님이 보증 빠지면 저희 망해요. 그거 아세요? 알아. 그래서 정리하라는 거야.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희 도와주시더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수진아, 나는 도와준 게 아니라 이용당한 거야. 청소, 설거지, 찬우 돌보기. 그게 도움이었어. 아니면 공짜 노동이었어. 그리고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기억나. 배달 마감이라며 안 왔잖아. 나는 혼자 병원 갔어. 그건 정말 바빴어요. 알아. 내가 바쁜 건 알아. 근데 나도 바빠. 내 인생 지키기에 바빠. 통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다음 날 준혁이가 집으로 찾아왔다. 수진이도 함께였다. 나는 문을 열어줬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보증계약서를 놓았다. 엄마, 진심이에요? 준혁이가 물었다. 응. 그럼 우리 어떡해요? 내가 알아서 해. 수진이가 나섰다. 어머님, 저희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1호점도 잘 되고 2호점도 손님 많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흑자 전환해요. 언제? 반년이면, 반년 뒤에도 적자면 그럴 리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수진아, 너는 SNS만 봐. 숫자는 안 봐. 좋아요, 팔로워, 댓글. 그런 건 돈이 아니야. 진짜 돈은 통장에 남는 거야. 근데 지금 통장엔 뭐가 남아? 대출이자만 200이야. 거기에 임대료, 인건비 더하면 매출이 다 나가. 남는 게 없어.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다. 준혁이가 말했다. 엄마, 그럼 2호점을 정리할게요. 1호점만 하면 되잖아요. 1호점도 너무 무리해. 너 새벽 2시부터 일하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 그래도 준혁아,
나는 아들을 똑바로 봤다. 엄마가 도와준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도와준 거야. 널 망하라고 도와준 게 아니야. 지금은 멈출 때야. 엄마는 제 꿈을 포기하래요. 꿈과 무모함은 달라. 지금 너는 꿈을 쫓는 게 아니라 빚을 키우고 있어.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보증은 이번 달까지만 해. 다음 달부터는 다른 사람 찾아. 만약 못 찾으면 가게 정리해. 어머님, 너무 심하세요. 수진이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봤다. 심한 건 너야. 나를 도우미처럼 썼잖아. 트렌드 모른다고 무시했잖아. 찬우가 할머니 냄새 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내 시어머니야.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공짜 노동력이 아니고. 수진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혁이가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두 사람은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뛰었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내 인생에서 내 목소리를 낸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준혁이에게 연락이 없었다. 나는 혼자 지냈다. 깁스를 한 채로 천천히 집안일을 했다. 왼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했다. 서툴렀지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다. 아니, 새로운 삶을. 집 근처에 작은 공간이 비어 있었다. 옛날 구멍가게였던 곳인데 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비워뒀다. 나는 그곳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다. 작았지만 햇빛이 잘 들었다. 부동산에 물었다. 여기 월세가 얼마예요? 80만 원이요. 보증금은 1000만 원. 나는 계산했다. 가능했다. 퇴직금 중 일부는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계약했다. 공간을 청소하고 간단한 가구를 들였다. 작은 테이블 3개, 의자 12개, 찻주전자와 찻잔. 그리고 벽에는 내가 찍은 사진들을 걸었다. 버스 정류장, 골목길, 해질녘 하늘. 내가 30년 동안 본 풍경들이었다. 이름을 지었다. 순옥의 찻집. 거창하지 않았다. 그냥 내 이름을 걸었다. 찻집 오픈 날 나는 깁스를 풀었다. 병원에서 석고를 자르고 붕대를 풀었다. 손목이 드러났다. 가늘고 약해 보였다. 하지만 내 손목이었다. 나는 손목을 천천히 움직였다. 뻣뻣했지만 움직였다. 재활운동 꾸준히 하세요. 의사가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찻집으로 돌아와 첫 손님을 맞았다. 옆집 할머니였다. 순옥 씨, 여기 뭐 하는데요? 찻집이요. 차 한잔하고 가세요. 할머니가 앉았다. 나는 차를 우렸다. 따뜻한 물에 차잎이 피어났다. 향이 퍼졌다. 할머니가 한 모금 마시고 웃었다. 구수하네. 감사합니다. 그날 하루 손님은 5명이었다. 모두 동네 어르신들이었다.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매출은 얼마 되지 않았다. 10,000원 정도.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저녁에 준혁이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2호점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리고 1호점도 축소할 거예요. 직원 줄이고 규모 줄이고. 잘 생각했다. 미안해요. 엄마한테 너무 기댔어요. 알아. 근데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 네. 통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다. 나는 찻잔을 들고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예전엔 버스 운전하느라 바빠서 못 썼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었다. 오늘 찻집을 열었다. 손님은 5명, 매출은 10,000원. 적지만 내 것이다. 아무도 나를 트렌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순옥이다. 차를 끓이고 사람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다. 빠르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내 페이스다. 펜을 내려놓고 손목을 주물렀다. 아직 뻣뻣했지만 나아지고 있었다. 나도 나아지고 있었다. 일주일 뒤 찬우가 찾아왔다. 준혁이가 데려왔다. 할머니, 왔구나. 할머니, 여기 뭐 해? 차 파는 거야. 들어와 봐. 찬우가 안으로 들어왔다. 작은 공간을 둘러봤다. 할머니 사진이다. 응, 할머니가 찍은 거야. 예쁘다. 나는 찬우에게 따뜻한 우유를 줬다. 아이는 두 손으로 컵을 잡고 마셨다. 할머니, 미안해. 뭐가? 냄새 난다고 해서. 나는 찬우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할머니는 일 많이 해서 냄새 났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할머니, 손 이제 안 거칠어? 나는 내 손을 봤다. 여전히 거칠었다. 주름지고 굳은 살 박히고. 하지만 이제는 내 일을 하는 손이었다. 거칠어. 근데 이게 할머니 손이야. 나는 할머니 손 좋아. 찬우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준혁이가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알아. 이제 내일 잘해. 네. 그들이 돌아간 뒤 나는 찻집 문을 닫고 불을 껐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내 공간이었다. 나는 그 안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공기가 달랐다. 자유로웠다. 밖으로 나와 골목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내 그림자가 보였다. 예전처럼 길지 않았다. 그냥 내 키만큼. 나는 그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나다. 석 달이 지났다. 2호점은 문을 닫았다. 화려했던 인테리어는 더없이 텅 비었고 유리문에 임대 스티커가 붙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안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갔다. 권리금 5천만 원은 날아갔고 인테리어 비용 3천만 원도 회수하지 못했다. 수진이가 그렇게 집착했던 대리석, 카운터와 샹들리에는 그대로 남겨졌다. 가져갈 수도 없었고 팔 수도 없었다. 1호점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다. 직원을 내보내고 준혁이와 수진이 둘이서만 운영했다. SNS도 예전만큼 화려하지 않았다. 오늘의 빵 대신 영업합니다라는 소박한 문구만 올라왔다. 매출은 줄었지만 적자는 면했다. 대출이자를 내고 임대료를 내고 조금 남았다. 나는 찻집을 계속 꾸렸다. 순옥의 찻집은 천천히 입소문을 탔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오전에는 할머니들, 오후에는 할아버지들.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화투를 쳤다. 나는 차를 끓이고 과자를 내놓고 이야기를 들었다. 순옥 씨,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 왜요? 재촉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냥 앉아 있어도 돼. 그 말이 좋았다. 내 공간은 느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SNS도 없고 트렌드도 없고 화려함도 없었다. 그냥 차와 사람만 있었다. 매출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다. 월세 80을 내고 재료비 30을 쓰고 40이 남았다. 적었지만 내 돈이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다. 나는 그 돈으로 책을 사고 가끔 영화를 보고
버스를 타고 먼 곳에 갔다. 30년 동안 몰던 버스를 이제는 타는 사람이 되어 창밖을 봤다. 어느 날 손님 중 한 분이 방명록을 제안했다. 준옥 씨, 여기 방명록 하나 놓으면 어때요? 오는 사람들 이름이랑 한마디씩 적게. 좋은 생각이네요. 나는 노트 한 권을 샀다. 표지에 순옥의 찻집 방명록이라고 썼다. 카운터에 놓았다. 사람들이 한 줄씩 적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입니다. 정수, 여기 차 한 잔이 약입니다. 철수, 순옥 씨 웃음이 좋아요. 영자, 나는 저녁마다 방명록을 읽었다. 한 줄 한 줄이 위로였다. 석 달째 되던 날 준혁이가 찾아왔다. 손에 빵 봉지를 들고 있었다. 엄마, 왔니? 이거 엄마 드시라고 구웠어요.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식빵 한 덩이가 있었다. 겉이 노릇했다. 고맙다. 앉아도 돼요? 앉아. 준혁이가 의자에 앉았다. 나는 차를 끓였다. 따뜻한 물에 차심을 넣고 기다렸다. 향이 퍼졌다. 준혁이에게 찻잔을 건넸다. 마셔봐. 준혁이가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맛있어요.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혁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다 다요.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알아. 그리고 수진이도 미안하대요. 엄마한테 함부로 말한 거. 수진이가 직접 말해야지.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곧 올 거예요. 용기 내고 있어요. 천천히 해.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준혁아. 네. 엄마는 내가 망하길 바란 게 아니야. 그냥 무리하지 말라고 한 거야. 알아요. 이제 알아요. 1호점은 어때? 괜찮아요. 작아졌지만 할만해요. 수진이도 이제 현실을 봐요. SNS보다 장부를 먼저 보고. 나는 웃었다. 다행이다. 엄마, 찻집은 어때요? 좋아. 바쁘진 않은데 마음이 편해.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준혁이가 일어섰다. 자주 올게요. 그래. 빵도 가끔 가져와. 네. 준혁이가 나가고 나는 그가 가져온 빵을 잘랐다. 속이 부드러웠다. 한 조각을 먹었다. 맛있었다. 아들 손맛이 느껴졌다. 일주일 뒤 수진이가 왔다. 혼자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다. 어머님, 왔어. 죄송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한테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알아. 트렌드 모른다고 무시하고 일만 시키고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다. 나는 티슈를 건넸다. 앉아. 네. 수진이가 앉았다. 나는 차를 끓였다. 수진이에게도 찻잔을 건넸다. 마셔.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차를 마셨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다. 어머님 사진이에요. 응. 내가 찍은 거 예뻐요. 고맙다. 수진이가 방명록을 봤다. 이거 뭐예요? 방명록. 오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써. 수진이가 방명록을 넘겼다. 한 줄 한 줄 읽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어머님, 여기 사람들이 어머님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가? 저도 한 줄 써도 돼요? 그래. 수진이가 펜을 들었다. 한참 생각하다가 적었다. 어머님께 배웁니다. 빠른 것보다 단단한 것이 중요하다는 걸. 수진, 나는 그 글을 읽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았구나. 네.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 잘하면 돼. 수진이가 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 손을 잡았다. 거칠었던 내 손이 부드러워진 그녀의 손을 감쌌다. 수진아, 나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그냥 존중받고 싶었던 거야. 알아요. 이제 알아요. 앞으로 우리 천천히 가자. 네, 어머님. 수진이가 돌아간 뒤 나는 방명록을 다시 읽었다. 수진이의 글씨가 또박또박했다. 나는 그 페이지를 오래 들여다봤다. 석 달이 더 지났다. 찻집은 이제 동네 사랑방이 됐다. 어르신들이 매일 왔다. 화투를 치고 바둑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들 사이에 앉아서 차를 따르고 웃고 때로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준혁이는 일주일에 한 번 빵을 가져왔다. 수진이는 가끔 찬우를 데리고 왔다. 찬우는 이제 찻집을 좋아했다. 할머니들이 과자를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할머니, 여기 좋아. 왜? 따뜻해. 나는 찬우를 안아줬다. 아이가 내 품에 폭 안겼다. 냄새 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찻집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골목을 걸으며 하늘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이었다. 나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다. 30년 동안 버스를 몰며 본 하늘. 항상 바쁘게 지나쳤다. 신호를 보고 정류장을 확인하고 손님을 태웠다.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멈춰 서서 하늘을 봤다. 천천히 변하는 색을 봤다. 주황에서 분홍으로, 분홍에서 보라로. 누군가 옆에 섰다. 동네 할머니였다. 순옥 씨, 뭐 봐요? 하늘이요. 예쁘네. 그러게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하늘을 봤다. 말없이, 그냥 함께. 그게 좋았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보증계약서가 아직 있었다. 나는 그걸 꺼내서 찢었다. 이제 필요 없었다. 보증은 끝났다. 준혁이가 다른 보증인을 세웠고 내 이름은 빠졌다. 나는 찢어진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일기를 썼다. 오늘로 6달. 찻집을 연 지 6달이 지났다. 처음엔 무서웠다. 혼자 할 수 있을까? 손님이 올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데 해냈다. 크게 번 건 아니지만 내 힘으로 살고 있다. 준혁이와 수진이는 천천히 변하고 있다. 찬우도 나를 다시 좋아한다.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 빠르지 않지만 단단하게. 나는 이제 안다. 효도는 희생이 아니라는 걸. 효도는 동원 가능한 노동력이 아니라는 걸. 효도는 서로 존중하고 경계를 지키고 각자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걸. 나는 이제 내 자리에 있다. 순옥의 찻집, 순옥의 시간, 순옥의 하늘. 이게 내 인생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나는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빛이다. 작지만 따뜻한 빛이다. 다음 날 아침 찻집 문을 열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벌써 기다리고 있었다. 순옥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차 드릴게요. 나는 물을 끓이고 차심을 넣고 기다렸다. 향이 퍼졌다.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순옥 씨, 여기 오면 마음이 쉬어져요. 저도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말이 많지 않았다. 그냥 함께 있었다. 그게 충분했다. 오후에 준혁이가 전화했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서 밥 먹어요. 그래. 네.
수진이가 엄마 좋아하시는 거 만들겠대요. 뭔데? 된장찌개요. 그래, 갈게. 통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된장찌개. 내가 자주 끓여주던 거였다. 수진이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일요일 나는 과일을 사들고 준혁이네 집에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찬우가 문을 열었다. 할머니, 왔다. 안으로 들어가니 수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뭐하니?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요.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냄새 좋은데. 식탁에 앉았다. 준혁이가 밥을 날랐다. 수진이가 찌개를 가져왔다. 김치, 나물, 생선구이가 차려졌다. 소박했지만 정갈했다. 먹어요. 수진이가 말했다. 나는 찌개를 한 숟갈 떴다. 된장 맛이 진했다. 맛있었다. 잘했네. 정말요. 응, 맛있어.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찬우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준혁이가 반찬을 계속 권했다. 수진이가 밥을 더 퍼왔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가게 이야기, 찻집 이야기, 찬우 학교 이야기. 웃음이 오갔다.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을 지키는 건 큰 돈이 아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아니다.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경계를 지키고 각자 자리에서 빛나는 것이다. 나는 내 자리에서 빛난다. 작지만 따뜻하게. 버스가 내 정류장에 멈췄다. 나는 일어나서 내렸다. 골목을 걸어 집으로 갔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내 그림자가 함께 걸었다. 이제 그 그림자는 무겁지 않았다. 나는 나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